미즈은행 변정규 전무님 나와 계십니다.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휴가는 아직? 네. 인포맥스 나오려고요.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빨리 오늘 이제 좋게 이야기 잘하고 또 보내드려야겠네요. 예, 아주 우리 또 애청자분이 우리 전무님한테 같은 남자로서 질투가 날 만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왜요? 섹시 뱅커. 오, 이거 쉽게 나오는 닉네임이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와. 네. 오늘은 전무님, 우리 또 전무님 하면 또 이미래와 나현실 뭐 여기부터 해가지고 연준 이제 버선 속 뒤집듯이 이제 싹 이제 헤쳐오시는데 요번에 이제 결국 7월 FMC 두 번째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는 또 미국 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데 지금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금리는 떨어지는 거고 달러도 약세고 주식은 가고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유럽은 금리가 좀 급등입니다. 또 맞습니다. 급등이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그거 한데 오늘은 FMC 한번 전무님 특유의 그 해석을 한번 듣고 금리 환율 좀 짚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독일 실질금리가요. 국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8%예요. 현재. 독일의 실질금리. 네, 독일의 그 6월 CPI 7%가 넘게 나왔죠. 7.1%. 인플레이션이 엄청납니다. 유로존도 지금. 네. 예, 가장 안정적인 독일이 그 정도니까요. 그리고 독일 국채가요. 뭐 얼마 전 21일이죠. 7월 21일 날 그 유로존, 네. 유로중앙은행이 그 0.25%로 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50bp를 했죠. 0.5% 예. 더블 금액을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 국채 금리는요 떨어졌어요. 22가 50bp 빅스텝을 밟았는데도 네. 독일은 국채금리가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더 떨어졌죠. 원래도 8%였는데 인플레이를 뺐더니만도 네. 더 실질금리는 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8%요? 마이너스 8%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유로존에요. 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가 뭐 페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유로존의 투자를 그러니까 통화도 사실은 뭐 필요해야지 그걸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에. 그래서 저희가 뭐 옛날에 그 통화발 가치 조정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유로존, 유로화의 투자 네.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지금 유로화의 환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이제 전무님께서 첫 일성이 유로존의 실질금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분께서 실질금리는 다 마이너스지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의 실질금리를 할 만한 10년물 물가연동 국채는 지금 플러스는 플러스입니다. 0.181. 플러스 그래도 근데 뭐 이거는 뭐 제로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뭐 마이너스 8%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8%는 정말 심하죠. 네. 그리고 연준이 좀 말랑말랑해졌다라고들 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문에? 글쎄요, 제가 그저께 이제 본 바로는 그렇게 말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말랑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가 굉장히 단호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번 FOMC에서는 이렇게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네. 그죠? 근데 네. 이번에는 12분 다 만장일치로 0.75%포인트 인상이 결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기자회견에서 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에도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그 기자분이 얘기를 하기를 그러면은 그게 왜 적절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뭐냐면 내가 볼 수 있는 데이터와 그죠? 네. 데이터로 이제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었다는 것 그리고 고용 상황의 타이트한 정도가 완화됐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데이터로 보이기 전에는 0.75%가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9월 달에 단행하겠다는 거죠, 이게. 0.5가 최소한이고?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단호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도 이제 0.5% 이상을 올리겠다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시장은 다른 쪽에 또 왜냐하면 사람은 듣고 싶은 걸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반드시 이게 뭐 너무 이렇게 매파적인 거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매파적인 거와 비둘기적인 것이 혼합해 있었다고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편으로는 파월 의장이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은 그걸 갖다가 인식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이렇게 했으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2분기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뭐 고용 환경 악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준과 파월 의장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기조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은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한편으로는 0.75%를 올리겠다. 다음에도 가능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니까 좀 약간 오묘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오묘하다. 오묘해요. 그래서 뭐 커피로 치면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얹은 커피가 있어요. 그 아보카토라고. 저도 참 좋아해요. 좋아하십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자이언트 금리 인상이라는 차가운 긴축 아이스크림 위에, 그죠? 이제 그 경기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에 그런 에스프레소 커피를 이렇게 얹은 그런 느낌이 났단 말입니다, 이제. 네. 근데 그 아보카토인가요? 정확하게? 뭐 정확히 아포카토랍니다. 아포카토. 예. 저도 가끔씩 뭐 이렇게 폼 잡는다고 그렇게 주문을 해서 먹는데 탕수육 먹을 때 이걸 부먹으로 해야 될지 찍먹으로 해야 될지 헷갈리듯이 그걸 에스프레소를 한꺼번에 다 붓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부어 먹습니까? 그거는요 성격상 나름인 것 같아요. 성격 나름이에요. 예. 그렇군요. 예. 저같이 뭐 덤벙대는 사람은 그냥 확 부어서 먹고 그죠? 핵심은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긴축이고 거기다가 붓는 에스프레소 따뜻한 거는 혹시나 이러다 리세션으로 아니면 시장이 망가질까봐 우려스러워서 조금 어떻게 만져주는 그건 걱정하는 마음이죠. 걱정하는 예. 마음이다. 걱정하는 마음을 이렇게 시럽같이 얹어도 차가운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죠. 그러면 지금 오묘하다고 해주셨는데 결국에 본질은 긴축 차가운 거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긴축 기조가 연결이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이 그래프를 갖다가 보시면은 아직까지 미국 금리 추세를 보시면 아직까지 미국의 그다음 물가 상승,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고점, 정점을 시장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여주시죠. 지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변 전무님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변 전무님은 항상 비번을 걸어 놓으십니다. 비밀번호 같지 않은 비밀번호 54개 5555 근데 항상 오 4개인가요? 54개 늘 네,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20년째.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 나온 김에 보여주시죠. 자료를 한번 보면서 금리 이야기를 나왔네요. 해볼게요. 네. 네. 저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은 2년 미국 국채 금리고요. 시장 금리입니다. 이건 기준 금리가 아니고요. 이제 거래되는 금리죠. 네. 저희 네. 같은 이제 그 금융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받고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해서 받는 금리인데요. 10년과 2년짜리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 그리고 보통 이제 금리라고 하면은요,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 1년 동안 빌려주는 거와 10년 동안 빌려주는 거는 금리가 다르겠죠. 네. 왜냐하면 10년은 훨씬 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네. 이제 그렇죠. 어려운 말로 기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제 기간 스프레드, 그 다음 신용 스프레드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금리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긴 채권이 금리가 높아야 돼요, 통상. 이게 불확실성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이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죠? 이 만기가 있어요, 채권에는. 그죠? 2년 만기는 빨리 다가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때까지 금리가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예, 굉장히 높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금리가 높을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짧은 채권은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렇지만 장기채, 예를 들면 5년, 10년 후에는 금리가 어떨지 모르겠죠. 지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제 뭐 롤오버 리스크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뭐 근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이제 일단 지금 채권 금리가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제 일반 그 투자자분들은 채권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높아졌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최근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전 구간에 걸쳐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공이 낮아지고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은 채권, 그 다음에 긴 채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년짜리 장기 채권이 제일 미국 채권이 금리가 이렇게 낮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채 금리 부담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금리를 채권은 금리가 높을수록 가격이 싼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오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시장은 아직 그 물가 그리고 금리 인상의 고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고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연말까지 3.5%인지 3.75%인지 4%인지 아직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후에 가야 될 거예요. 한 9월 달 넘어가고요. 그때 가면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었을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확인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 거기서 중지가 되게 됩니다. 예. 그죠? 네. 그죠? 이제 금리 인상이 거기서 종료가 되게 되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왜냐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요.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보통 서구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자산이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채권 같은 경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점에 이르러야지, 정점에 가까워야지 그 시점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요, 예, 그 시점에 일어나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다른 투자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기에 여러 가지 영향이, 좋은 경기, 이제 호경기에 영향이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시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그 금리와 물가의 고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 아파트 뒤에 저희가 제가 또 써놓은 3번에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주가 지수가 그때 가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오. 언제 가서요? 이제 3번에 물가의 정점을 확인하게 되면. 물가의 정점을 확인하게 예. 되면. 그 물가의 정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9월 달에 가가지고 9.1%에 가깝던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6%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물가 상승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확인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빠르게 아마 주가 지수가 반등할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러플리 우리 시장만 해도 지금 뭐 오늘 7월 달 다 갔습니다만 아까 얼핏 보니까 코스닥이 뭐 7.6%인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코스피도 사실 5.1%나 올랐고 미국은 더 좋지 않습니까? 좋죠. 그거에 대해서 네. 반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반박이. 예, 왜냐하면 네.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거든요. 뭐냐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예. 물가 상승에 예. 그러면 고점을 갖다가 아직 확인을 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시장은 금리의 물가의 상당 확인했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아직 확인을 했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야, 우리 또 전무님이 지금 옐런 재무장관한테 대척점에 서 계신 거예요. 그쵸. 어제 옐런이 뭐 오래 안 걸려서 곧 알게 될 거라 하는 거예요.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는 CPI 벌써 꺾인 거 벌써 확인했나 싶기도 하고. 글쎄요. 와, 옐런 뭐 암만 얘기해봐 뭐 이런 분위기.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이제 양치기를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그 작년, 재작년 저희가 뭐 트랜지토리 이런 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일시적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믿지를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행간을 읽자. 행간을 읽자. 그리고 빠르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듯이 이번에도 저는 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소설에서 보시듯이 고물가. 예, 고물가가 보통 고물가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물가의 상단을 확인했나라고 했을 때 아니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단을 확인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일단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주가 지수가 반등할 것이고, 당연히 금리 인상은 스탑한 상황일 거고, 예.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상단을 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어떠한 투자에 있어서 저희 투자할 때 맨 밑에서 그죠? 맨 밑에 바닥을 갖다가 칠 때 어떻게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조금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이렇게 설정하고 하단이면 충분하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저런 상태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가 지수가 그때 가가지고는 반등을 할 것이고 그리고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위험자산 선호가 일어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뜨게 되겠죠. 소위.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국채가 장단기 역전이 돼 있던 상황도 저때 가가지고 한꺼번에 차츰 해소가 될 겁니다. 네. 네. 그 세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사실 역사적으로도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다가 소위 말해서 수익률 곡선이 막 이렇게 평평해지다가 역전 가고 나서 그다음 돌아와서 역전 났던 장단기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때가 보면 역사적으로 주식은 엄청난 시세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근데 이미 사실 반등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죠. 좀 빨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좀 빨리 일어나고 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시장은 벌써 상단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시장은 인플레이의 꼭지를 확인을 했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아포카토의 아이스크림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읽었다는 거죠. 벌써 그 따뜻한 마음이 아무리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있어도 이걸 먹는 사람이 죽을 정도면 그죠? 이 따뜻한 마음이 더 우러나와서 금리 인상을 중지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무님 지금 9.1%였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확인한 헤드라인 CPI가 미국. 그게 그러면 7월 CPI가 6월 대비 그런 9.1은 아니라 하더라도 8% 뭐 중반이나 초반 뭐 심지어 7.9, 7.8 이런 식으로 뚝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연준이? 그거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냐면 생각을 하는 게 9%까지 올라갔던 이게 그 월간 그 물가 상승률이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연간, 전년비. 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방송에서 이걸 갖다 월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연간이잖아요. 네. 연간 9%도 굉장히 큰 상승률이거든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물가 상승률이요. 9% 연간 올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간 8% 올랐고요. 7% 올랐고 이렇게 다달이 조금씩 내려갔어요. 네. 그럼 상승률이 이렇게 내려가지만 어쨌든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네, 겁니다. 네. 그죠? 예. 네. 한계 상승률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만 상승하기는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네. 예. 그리고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럼요. 8%, 7%, 6%도요. 굉장히 큰 수치이기 때문에 목표가 2%인데. 예. 예. 그리고 이게 쌓이지 않습니까? 쌓이죠. 예. 계속,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축적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복리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 당장 그렇다고 해서 꺾인다고 해서 75bp를 갖다가 50bp
그 다음 가서 뭐 25p 이렇게 줄일 수는 있어도 금리 인상폭을 당장 금리를 갖다가 인상을 중단한다고 보는 거는 좀 오버 아닌가요? 이 물가가요. 네. 예를 들면 작년에 1,000원 하던 게 예. 2,000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상승률이 2,000원에서 다음 달에 가면 2,200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2,000원, 200원 안 가고 2,000원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면 이제 상승률은 줄어든 거죠, 이제. 예.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오른 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집값이 올랐으면 집값 그대로 오른 대로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네. 문제입니다, 이거. 네. 이것을 해결하는 거는 뭐냐면 돈을 걷어들이거나 아니면은 현재 투자되어 있던 것을 회수를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통화 정책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이게 긴축이죠. 이제 QT. 이제 그래요. QT. 네. 전문님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당장 이제 떠오르는 어떤 의문 내지는 반론이 과연 진짜 지금 연준이나 ECB 같은 데서 정말 긴축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말인즉슨 7월부터 연준도 긴축했습니다. 뭐 475억 달러인가? 뭐 950억 달러의 절반 하고 있고 9월부터는 900억 달러씩 이제 양적 긴축을 한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뭐 파월 말로는 시장에서 잘 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역레포가 2조 달러 넘어요. 맞습니다. 예. 월가 애들이 돈 굴릴 데가 없어갖고 그냥 연준에다 박아두는 하루하루 박아두는 돈이 2조 달러, 2조 1천억 달러 이러고 있습니다. 엄청 크죠. 뭐 22가 50bp를 해서 무슨 뭐 얼마 만에 금리 인상이고 50bp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걔들 그날 끄집어낸 게 또 소위 말하는 TPI였습니다. 트랜스미션 프로텍션 뭐 인스트루먼트가 혹시나 이러다가 이탈리아나 무슨 뭐 이런 쪽에 삐리한 애들 국채 수익률 뜨면 우리 또 사줄게 그 길을 열어놨다는 말이죠. 무제한으로 뭐 뚜렷한 어떤 방법론은 구체적인 건 없었습니다만 그런 거 볼 때마다 얘들 진짜 돈줄 쪼는 거 맞아 싶거든요. 조금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대조표가. 조금. 예, 9조 달러에서요. 예. 이번에 보니까 한 8.9인가요? 예. 8.9인가 뭐 조금 줄었더라고요. 근데 예.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크게 많이 줄인 건 아니었어요, 계획이. 어차피 3개월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줄이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봐야 될 텐데. 1년 내내 줄여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뭐, 예, 지금 스케줄대로라면 네. 그래봐야, 예.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요. 이제 긴축을 해야지, 이제 QT를 해야지, 물가가 사실은 잡힐 거예요. 이게 네. 물가도 잡히고,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올 텐데, 긴축이야말로 정말 아픈 뼈를 깎는 고통이죠. 뼈를 깎는 고통이죠, 이제. 근데 진짜 뼈 깎아낼 것 같습니까? 저 뼈를- 새 가슴들이.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요. 전문님 시장 계시면서 그 연준 때문에 저 뼈가 살이 발려나가고 뼈가 이렇게 깎여 나가는 고통 한번 느껴보신 적이 언제였죠? 많았죠. 많으셨어요? 네, 많았죠. 많았죠. 특히나 뭐 가장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리만 사태 때, 리만 사태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도산했죠. 그때. 네. 그러니까. 네, 특히나 뭐 환상품 때문에 뭐 키코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어떠한 그 위정자들도 국민들이 생활이 힘들면 이제 중지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놔두면은 이제 엄청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텐데요. 전무님께서야 어느 나라 위정자들이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고통에 빠진다 싶으면은 뭐 계속 밀어붙이기 하겠나지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늘 저는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느 나라 위정자들이나 다 자기 집권하는데 뭐가 이롭나를 갖다가 따져가지고 특히나 선거 가까워지면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변수거든요. 이제 11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간선거. 네. 이 와중에 예를 들어서 금리 팍팍팍 올려가지고
거기에 시장이 쫄아가지고 주가가 더 빠진다든지 아닌 게 아니라 금리를 팍팍 올려서 경기 침체가 진짜 막 나오고 실업률이 갑자기 뭐 팍팍 올라가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보니까 뭐 몇만 명씩 늘어나고 이러면은 11월달 가서 쎄할 거 아닙니까? 지금 봐도 뭐 그 선거 말아먹었는데 이미 민주당 측에서 이걸 뭐라도 하려면은 지금은 그러면 괜찮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라는 거를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예, 중립금리가 뭐 통상 2.5%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파월 의장은. 네. 그것은 뭐 사실은 이론적인 금리이기 때문에 네. 몇 퍼센트가 중립금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미국 금리의 상단이 2.5%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중립금리에 도달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럼 2.5%가 중립금리다. 근데 여기서 0.75%포인트를 갖다가 다음 FOMC에 또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 올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중립금리보다 하반기에는 훨씬 높은 금리에서 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 말은 뭐냐면 내년에는 거꾸로 이걸 갖다가 뒤집어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중립금리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우리 채팅방에서는 그래서 사요 말아요 올라요 내려요 이제 벌써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 전문인 막 너무 그거 해서 지금 이 미국 증시에서나 우리 증시에서 나타나는 오늘 뭐 홍콩은 뭐 아주 깨작살이 나는 분위기인데도 워낙 장이 좋으니까 홍콩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합니다만 어떻게 지금 벌써 증시는 그냥 그래도 뭐 이제 돌아서자는 분위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많이 그 완화가 된 분위기죠. 지금은 이제. 예, 왜냐면은 금리와 그다음 물가가 더 이상 막 쭉쭉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립금리까지 왔는데 네. 중립금리를 언급하니까 시장에서 사실 이것들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트레이더들이 네. 중립금리까지 왔어. 그렇죠? 그럼 미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또 한 발.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저는 이 시점에 궁금한 게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흐름이 크게 지금 한번 바뀌어가려고 하는 그 시작점이 있는 건지가 굉장히 또 개인 투자자로서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전환점이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거가 참 쉽지 않죠, 그죠? 전무님도 너무 타고난 성품이 정직하셔가지고 그냥 나 대단한 전문가야 인척 하시면서 질문 딱 떨어지자마자 사세요 라든지 뭐 이렇게 뭐 조금 올라오면 알려주세요.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셔야 이 어디 가서 저 사이비 교주라도 하시는데 나중에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그건 저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타입이죠. 뭔지 않으시는 느낌. 아유 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답이 더 안 나오지. 시장에 오래 계셨으면 계셨을수록 지금 이제 승희 씨 같은 질문에 딱 막히는 거죠. 제가 답이 안 나온 질문을 드린 그러니까 거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로존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예, 유로존도 좋은 상태는 아니고 지금 보시면 지금 달러가 그 인덱스가 105대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내려온 게 단 한 가지 때문에 내려와 있어요. 뭐냐면 가중치에서 아까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요. 아이고. 방금 아이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지나갔네? 네네네. 죄송해요. 7페이지. 7페이지인가요? 였나요? 하여튼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예. 이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이 그 가중치의 유로화가 너무 크죠. 크죠. 예. 한 50 몇 프로 돼요. 예, 왜냐면 예. 예전에 이제 유로화를 구성하는 뭐 마르크화라든가 여러 가지 통화가 다 합해져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엔화입니다. 네. 13%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화죠. 영국 파운드화가 18 몇 프로, 1% 정도 됩니다. 근데 파운드화, 유로화는 지금 움직인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1.01, 1.02여 와갖고 뭐 계속. 오히려 지금 그 0.5%의 금리 인상에 그 효과가 아직 조금 이제 좀 남았긴 남았는데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네.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유럽산 지금 가스하고 브렌트유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네. 흰색이 가스군요.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게 그 브렌트유가 더 비싸야 됩니다. 통상 비싼데 가스가 훨씬 비싸죠, 이게 전쟁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유로화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아. 이제 유로화가 여러 가지 뭐 몇 가지가 이제 풀려야지 유로화가 이제 정상 궤도에 들어올 텐데요. 지금 유로화가 조금 안 좋은 상태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금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유로 경제에 좀 안 좋은 면들이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달러화에 대해서 그 달러 그 인덱스가 100 밑으로 넘어가기가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그 달러 원 환율도 지금 급격하게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네. 지금 이제 그죠? 다 풀렸구나 이제 풀렸구나 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좀 이렇게 하다못해 뭐 저기 9월 FOMC 전이나 우리 같으면 막 추석 전까지는 뭐 좀 이렇게 해봐도 안 될까요? 단기적 그 두 가지 그 견해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년에 이렇게 길게 보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다시 금리를 갖다가 재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선 봐요. 누가요? 연준이. 내년 말 전에? 내년 하반기 전에요. 내년 하반기 전에. 예, 금리 올리다 이제 다시 내린다 쪽으로? 예, 그러면 1년 후에 금리를 네. 내년 9월 달에는 금리를 다시 내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빨리 올렸잖아요. 그럼 빨리 또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년 지금 요번에 중립금리 언급을 했듯이 뭐냐면 내년에 중립금리로 다시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내년 9월 달에는 금리를 다시 떨어뜨립니다. 예?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예? 그 전까지는 또 조금 그거보다는 덜 올라가겠죠. 이제 화랑이.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연말까지 볼 때 11월 달까지는 우리가 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네. 예. 왜냐면 11월 달에는 우리가 그 물가가 고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그죠?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가가 고점을 찍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그 경기도 조금 어느 정도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미국의 경기가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바와 같이 이렇게 레리 서머스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경기 침체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미국의 부채 문제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미국의 달러가 확 떨어지면서 예.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네. 저는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한 11월 정도까지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조금 이런 랠리에 타면은 어떨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건 괜찮은 것 같지만 벌써 장기 투자 모드로 내년까지 바로 들어가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이 좀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예, 그래서 뭐 단기 투자자냐, 초단기 투자자냐, 아니면 뭐 장기 투자자냐, 이것대로 다르죠. 왜냐하면 네네네. 은행의 투자는 또 개인하고 또 다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전무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쭉 나오셔서 방송하신 중에 오늘 가장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하신다는 느낌, 네네.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전무님 조금 이렇게 뭐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말씀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 환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얼마를 갔었노? 예, 자, 1326원 70전이 장중 고점이에요. 이게 7월 15일입니다. 바로 뭐 얼마 전, 2주 전인데 이런 상황이고,
어제 이게 1296원 10전인데요. 종가가. 오늘은 다시 99원 10전이고, 지금 뭐 NDF는 다시 1300원인데, 그 전에 우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인포맥스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환시에서 또 불거진 이상 종가, 고객이 우선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이거 오준희 기자가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전문님. 그 1299원 내지 1300원 근처에서 이렇게 끝날 만한 그 환율이었는데, 왜 막판에 한 30초 사이에 누가 그렇게 해갖고 그 96원 해갖고 한 4, 5원 갖다 확 밀어가서 종가를 그렇게 만들고, 이게 왕왕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이게 뭐,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뭐 급하게 고객 물량을 처리하는데, 오전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 세트같이 많은 시간 뭐하고, 막판 그 1, 2, 10초 남겨두고 그 뭐 대량 물량이 있었든 말든, 이거 약간 뭔가 있죠, 요거. 글쎄요, 저는 솔직하게는 누가 거래한지 모릅니다. 네. 누가 거래한지 몰라서 저는 두 가지 뭐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개입이 될 수도 있고요. 개입? 예. 당국 입장에서요? 예. 왜냐하면은 1,300원에서 확 낮추자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이때까지 지금 못 팔았던 기관 물량들이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이라도 팔자. 왜냐하면 대세 하락이 될 수 있으니까. 막판에 손절이 몰렸다? 네. 롱스톱이? 네.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누가 그걸 거래했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예, 그걸 갖다가. 그래요. 아까 달러 인덱스도 그렇게 확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달러 인덱스 앞섰어. 그래도 우리 또 미주은행의 연 전무님이신데, 우선 지금 아베 사후에, 그리고 또 BOJ는 저렇게 끝까지 독야청청 우리는 완화야, 우리 아베노믹스 계속 가, YCC 손도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의 환율이 지금 훅 떨어졌습니다. 야가 지금 139 트라이 하다가 지금 140 트라이 하다가 지금 130 얼마요? 3 정도. 네, 140 트라이 하던 달러인이 지금 133으로 왔고, 오늘도 원빅 빠지고 있는데, N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달러의 이제 고향이죠. 이제 미국이 GDP가 이제 2, 4분기 동안 예.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까 예. 이제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진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이제 달러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엔화라든가 아니면은 파운드화를 지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엔화 파운드가 많이 강해졌고요. 그죠? 예. 그 과정에서 미국의 국채도 상당히 많이 강해진 거죠. 국채 금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달러 엔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동조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을 확인한 상태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렇게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소지는 급격하게 아직 없지 않느냐. 특히나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도 지금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조성된 거는 지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엔화는요? 얘가 지금 1,070을 하던 놈이 뭐 한 달 남짓 사이에 930까지 갔다가 지금 950에서 웃자스까 하다가 지금 딱 잡힌 게 달러에 훅 꺼지면서 지금 975원까지 왔어요. 네. 엔화는 다시 10대 1, 100엔당 1,000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당분간은 좀 이제 현재 시점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이 수준을 유지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유지할 것 같고요. 다만 일본의 정책적인 변화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원래는 이제 이번에 선거 끝나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뭐 특별한 변화의 조짐은 없는데요. 다음 달까지도 이런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달이 아니고 구르다 퇴임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내년 2월인데요. 일단 다음 달까지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뭐 구로다 총재가 단호한 면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지만 예전에도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뭐 금리 밴드를 조정한 기억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확실한 건 다음 달까지는 정책의 변화를 주지 않기로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1326원에서 이번에 1296원이니까 한 고점 대비 한 30원, 어제 종가 확 밀면서 고점 대비 30원 밀렸고 그런 상황이고 달러에도 139, 140 트라이 하다가 133까지 왔으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외환시장에 드글드글 막 터지게 몰려있던 그 달러 롱 포지션들은 좀 정리된 겁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환율의 이제 고점을 갖다가 확인한 거거든요. 환율에서는. 환율에서는. 예, 지금 달러원 환율에서 고점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110원이, 지수 110이 이렇게 강한 그 천정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천정은 이제 확인한 겁니다. 이제 확인해서 더 이상 고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이제 시장에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으로 미국의 금리 기조,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될지, 이거 두 개만 지금 신경을 다 쏟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의 이제 그 시선은 다 이제 한국은행 쪽으로 몰려가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어차피 8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역전이 벌써 되었지 않습니까? 금리 역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연말까지 더 이제 벌어진다고 보면, 얼마나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역전의 폭이 뭐 0.5%에서 0.75%까지 이렇게 크게 벌어지게 되면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아마 조심스럽게 0.5%의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야,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와중에 어떻게 이제 배팅을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계속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무님 이제 어느 정도 환율 고점은 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와, 인정하시는군요. 시원합니다. 그럼 단기 풀 배팅 가요? 이 말씀은 이제 주식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땡겨봐? 이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또 우리 또 파닥파닥님은 9월 말부터 환율 제대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전무님, 저는 사실 좀 시장에서 딜러 초년병 때는 엄청난 숏돌이었어요. 달러 환율에 있어서는. 달러 숏이죠. 달러 숏으로 어지간하면 먹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금융위기 오기 전부터 이제 우리 그 외환시장의 그 쏠림 현상이 이제 파악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이제 뷰를 제시하는 쪽이었습니다만, 그때부터는 참 주구장창 롱돌이었고요. 네. 어지간하면 이거는 좀 밀린다 해서 아래쪽으로 너무 막 시장이 쏠리고 하면 그때마다 저 나름대로 좀 방점을 찍어가면서 강조해가면서 그러지 마시라. 달러 그렇게 만만해 보지 마시라. 뭐 미국이 잘나서가 아니고 세상 어수선하면 이거는 달러는 귀해진다, 이런 차원이었고, 또 저의 또 경험치기, 이런 좀 세상 어수선할 때는 꼭 찬바람 불 때 또 달러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파닥파닥님의 이 말씀이 9월 말부터 슬슬 또 진짜 찬바람 좀 분다 싶을 때, 얘가 또 이거 뭐 1370, 80 하다가 1400 가네 마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죠. 예를 들면은 어떠한 방향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꼬리 위험. 예, 꼬리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뭐 최근에 뭐 헝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부동산 회사들, 특히 조달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중국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뭐 크게 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유럽에 지금 부채 문제도 아직 상존해 있고요. 예,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계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게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그 신용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제가 그 유의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신용이 터지게 되면 이 모든 거는 사실은 뇌관은 신용이에요. 이 신용이 터지게 되면 뭐 한 개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는 그 한 개 기업이 만약에 큰 대기업이다. 어느 일국에 그렇게 되면은 특히나 굉장히 큰 영향이 올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신용이 터지기 전에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예를 들면은 그 바클레이스가 아니고 옛날에 그 리만 사태 네. 이제 전에도 그 회사가 하나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죠? 리반 전에 하나 망했었죠. 네. 베어스턴스가요. 그렇죠? 네네. 베어스턴스 그때도요 보면은 여러 가지 모기지 이슈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제 모기지 채권들이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이제 잘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 빅숏에 나온 그분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그런 예견을 한 건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들의 금리를 자세히 좀 잘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차나 이런 것들을.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단기 채권들, 뭐 유가증권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금리 스프레드도 잘 봐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부도율 같은 거는 보지는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앞으로는 채권 부도율도 다 공시가 됩니다. 이것들이 연도별로 공시 이제 분기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부도율 같은 경우에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예. 예, 여신 그 채권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에는 좀 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떠한 그 국내적으로나 아니면은 해외에도 그렇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전문님께서도 꾸준히 워치하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뭐 하이드 스프레드나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나 CDS나 뭐나 뭐 2008년 같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예. 물가가 워낙 이제 이번에 예.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물가. 예, 모든 이제 물가가 없이는 뭐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시작부터 끝까지 물가. 네, 물가입니다, 네. 이게. 그 물가가. 아버지가 그때 나연실과 이밀의 그 연준 그 소설 써오셨을 때 등장인물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등장인물이 고물가였어요. 전문인 그때. 걔 좀 뒤끝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참네. 이 물가가 정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잦아들어도 오른 물가는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지금 이렇게 물가는 이제 물을 갖다 이렇게 흘려놓으면은 물을 갖다가 다시 회수하기 전까지 물이 그냥 있는 거죠. 마르기 전까지는. 이 물을 갖다가 그 유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라 그러는데 이 유동성을 갖다가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이게. 게다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달러와 모든 다른 통화 가치 조정이 돼가지고 달러만 독야청청 오르고요. 다른 네. 통화는 다 싸진 겁니다. 지금 이제 와서 지금 그게 풀린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보면은 그런 가치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그 유로화, 그 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싸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처음부터 그 좋은 자산이 있는 거가 있고, 뭐 나쁜 자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비싸면은 뭐 투자하기 나쁜 자산이고요. 싸면 좋은 자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신용등급이 나쁜 그 주식 같은 경우에도요, 작은 주식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싸고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좋은 주식이지 않습니까? 예.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그 달러와 에브리버디 엘스 이거였는데 이제는 보면은 엔화도 각기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파운드도 오르고 있지만 유로화는 사실 정체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는 좀 각자 도생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트레이딩 하실 때 전문님 트레이딩 하실 때 아까 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이 꼬리 위험, 저 정규 분포의 오른쪽이나 왼쪽 그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테일 리스크라고도 하는 그런 거기도 하고 또 정량화하기 힘들고
한 그 정치적 변수인데요. 아니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저 바통하고 시 주석이 2시간 20분인가를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기력도 좋으세요. 그런데 아니 저 뉴스만 봐서는 진짜 그 뭐 서로 전화 통화라서 다행이지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회담이었으면 그 싸움 날 뻔했겠더만요. 뭐 불장난 하다가는 뭐 불에 타 죽는다고 장난치다가는 시 주석 입에서 차라리 그게 낫습니까? 그렇게 말로 아각거리면 진짜 실제 상황으로 안 간다고 보고 마음 놓는 게 낫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상황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올겨울이나 내년 봄에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조금 소강 상태로 가든지 뭐 하든지 하고 여기서 그놈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예. 대만 문제 내지는 중국 양안 문제가 좀 그거 하고 아니면 중국 일본이 또 티격태격거리든 간에 이쪽이 좀 시끄러워지면은 뭐 환율이든 뭐든 좀 출렁거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반기에 가장 뭐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 저는 이제 중국을 많이 봐요. 중국을? 네, 중국을 지금 많이 그런 꼬리 위험이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그때 만약에 물가가 상단을 갖다가 찍었다고 확인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연말까지 제 생각은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뭐냐면 0.75%를 갖다가 다음 9월 달에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네. 데이터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지금 체감하고 있는 데이터가 늦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월이나 연준은 그 늦게 나오는 데이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0.75%포인트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0.25%, 0.25%를 올리고 아마 그때 모든 데이터가 좀 어렵게 나온다면, 상황이 변한다면 아마 그 상황에서 11월 말로 금리 인상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3.75%포인트에서 미국의 그 금리는 마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고, 그리고 그해 2023년 하반기에 가서 다시 금리를 2.5% 정도로 되돌리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조에 맞춰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 보시면은 일단 주식과 채권은 11월 달을 기점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네. 주식은 반등을 하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뜬다고 말을 하죠. 금리가 이렇게 뜨면서 특히나 이제 신용과 기간 스프레드에 따라서 이제 각자 헤쳐모여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지만 중국이라는 변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이란 변수? 예, 중국은 왜냐면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오히려 그 금리를 내렸어요, 올해. 네. 내렸고 지금 그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 지원책을 여러 가지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여력들이 충분히 대국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미국도 대국이지 않습니까? 중국도 네, 대국이지만. 근데 미국은 여러 번에 걸쳐서 아픔을 겪었어요. 경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계 기업들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너질 기업들은 속아졌고요. 그런 것들이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계속해서 성장만 해왔던 구조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예를 들면은 효율적이지 않은 기업의 정리가 없었어요. 네. 그런 거에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헝다죠. 그렇죠? 예.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그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면 중국 자본으로 인해서 별장 같은 그런 집들이 엄청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 네. 그 싱가포르 바로 넘어가서 말레이시아 연안에 있는 조호바루라는 데를 가보면은요. 네. 중국인 자본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집들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에 이제 비효율적인
자본의 한 그 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앞으로 그죠? 이것들이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 넘어간다는 이제 잘 정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 살지를 않죠.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 자본은 계속해서 비용을 낳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해외에도 있고요. 국내에도 중국 국내에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가? 왜냐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뭐 입주가 된다든가 팔려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 예. 근데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너무. 왜냐하면은 그런 회사들의 조달 금리는 보통 2자리입니다, 이제. 예, 2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문. 그러면은 마무리하는데 전무님을 그냥은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 오늘 역대급으로 애매하게 말씀하셨어요. 뷰를 말씀하시는데 역대급으로 애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가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저희가 채권 전문가 두 분을 갖다가 그때 저기 FMC 미국 6월 CPI 나오기 전날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얼마 나올 거겠냐 했더니만 뭐 한 명은 8.5, 한 명은 8.7 했는데 그때 9.1이 나온 거예요. 우리 난다 긴다 하는 채권 애널리스트예요. 국내에서. 둘 다 빵 틀린 거예요. 생각보다 낮게 본 거죠. 그러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또 김두원 빈센트 이코노미스트가 나와가지고 네네, 잘 알죠. 예, 2분기 이제 GDP 곧 나오는데 어쩔 거겠냐 했더만 시장에서는 마이너스라 보는데 자기는 플러스 날 것 같대요. 또 틀렸어요. 요새 재미냈습니다. 네. 우리 방송 나오시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여쭤보면 판판이 틀려요. 네. 자, 이제 전무님. 네. 자, 이제 1일날 출근하세요. 1일날 출근하셔가지고 포지션 2개 딱 잡으시고는 휴가 가셔가지고 휴가 말복 갑니다. 때까지 네. 휴가해서 8월 16일날 와서 정리하셔야 돼요. 네네. 첫 번째 포지션은 네. 자, 무조건 달러원입니다. 롱 잡으실랍니까? 숏 잡으실랍니까? 지금은 그 박스권에서 레인지권에서 움직일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휴가를 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사든지 팔든지. 어떻게 하고 휴가 가실랍니까? 2주일 동안이면 저는 사실은 뉴트럴하게 갈 겁니다. 아니 잡으셔야 된다니까. 잡아야 된다고요? 네. 둘 중에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팔든지 사든지. 어느 쪽 하고 가실래요? 아, 그냥 말복 때까지. 8월 15일까지. 말복 때까지요. 달러 원이에요. 달러원. 네, 달러 원에 저희는 2주일 동안이다. 그죠? 네. 네. 2주일 동안이면 저는 달러를 롱을 갈 겁니다. 달러 매수해 놓고 가시겠다. 예. 2주일 동안은 매수를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태가 있었냐면 아까 아보카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봤어요. 지금은. 그죠? 예. 그리고 채권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금리가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금리가 오버슈팅을 한 결과가 있고요. 달러 원도 어느 정도 좀 너무 약간 빠르게 어차피 저는 이제 11월 정도 가면은 12월 가서는 1200원대 중반까지 내려오는 뷰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지금 너무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는 거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채권 금리도 너무 빨리 오버슈팅을 했고요. 달러 예. 원 같은 경우도 조금 너무 빨리 내려갔다. 그래서 약간은 1,300원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방 리스크, 뭐 상방 리스크 볼 때 아직까지 달러의 그런 상승 기조, 강세는 멈춰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리고 물가의 상단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네. 때문에 달러의 강세를 아직까지는 버릴 생각은 2주일 동안이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스닥 100 선물을 갖다가 롱이든 숏이든 잡고 가셔야 돼요. 포지션 2개 중에. 6월 달에 8.71% 빠졌습니다. 주식 선물입니까? 나스닥 종합이
나스닥 종합으로 따져 8.71 빠졌는데 지금 오늘 밤도 오른다고 봤을 때는 좀 더 가겠지만 현재 지금 7월 들어서 10.28% 거의 8월보다 더 나아요. 지금 7월보다 6월보다 7월이 더 좋습니다. 자, 이만큼 이번 7월 달에 10% 넘게 올랐는데 8월 1일 날 딱 포지션 잡아 놓으시고 16일 날 정리하실 거예요. 네. 자, 나스닥 롱숏. 저는 기술주 투자 안 합니다. 기술주가 전문의한테 뭘 잘못했길래. 뭐냐면 지금 다루셨어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지금 당장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네, 지금 들어가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시기상조다. 네.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술 좋아합니다. 테크놀로지 저 좋아해요. 네. 그쵸. 과거에 그걸 이용해서 뭐 파생 상품도 만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만약에 저는 이제 지식을 못해요. 그냥 회사 네네, 그렇죠. 그렇죠. 못하지만 만약을 한다 하면은 저는 한 9월달 정도까지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그런 그 경향이 오늘 있네요. 그러시니까. 나름 제일 똑똑한데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보내드려야 되는 이 시간에 자꾸 묻지 않습니까? 금리가 너무 떨어진 것 같다, 단기간에. 네, 너무 오버슈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관들이 어느 정도 그 미리 선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기관들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따라오면 또 그 다음에 또 팔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들한테 사실은 어떻게 많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저는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8월 말 9월 초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 그러면 저는 뭐 조금 쇼치고 그 다음 돌아와가지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지만 그래도 예. 조금 내려갈 것 같아요. 우리 큐티님이 정리해 주셨네. 변 전무님의 포지션 달러롱 단기 나스닥 노매수. 한번 박한무님 말씀 받더라. 전에 CPI 틀린 분 언제 나오시나요? 네. 조만간 또 모실 겁니다. 모셔가지고 참 이게 저희가 가만두겠습니까? 막 얼레떨레리 하면서 막. 근데 왜냐하면 이게 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냥 참.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괜히 제가 기분 나쁘게 해드릴 필요는 없죠. 투자하셨으면 제가 투자하신 분들께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고요. 아직 투자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무님. 그래요. 네. 그리고 좀 휴가도 다녀오시고. 네, 이제 올해 방송을 했으니까요. 다녀와야죠, 이제. 아유,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